안녕하세요. 오늘 종합토론 사회를 맡게 된 목수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다섯 선생님의 너무나 흥미로운 발표를 들었는데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들으셨다시피 사실 이응노에 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됐다라고 생각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도 있고 또 여기 또 선생님 그 프랑스에서의 아주 기초적인 문건에 의한 사실 또 맞조건 선생님 발표해 주셨듯이 일본에서의 이응노와 또 프랑스에서의 이응노가 일본인들과 어떤 모임을 가지면서 작품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또 추론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 그런 흥미로운 자료들이 많이 나와서 이응노가 한국, 일본, 프랑스를 떠나서 그러니까 세계 미술계 지형 안에서 이응노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런 단초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신 발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다섯 분의 발표에 대해서 또 지리자 선생님들께서 미리 논문을 읽고 지리를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또 지리에 대한 답을 들으면서 우리가 더 풍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츠오카 도모코 선생님의 이응노의 미술 활동과 1930년대에서 60년대 도쿄, 파리의 일본의 문헌 자료에서에 대한 발표에 대해서 김지영 선생님께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의 김지영입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마츠오카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1930년에서 60년대 이응노 화백이 도쿄와 파리에서 어떤 일본인들과 교류했는지에 초점을 둔 것으로 일본 측 문헌 자료를 토대로 자료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했을지도 모를 교류 가능성의 실마리를 꼼꼼하게 조사해 주셨습니다. 이 실증적인 조사가 향후 이응노 화백과 일본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아가 이응노 화업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에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어로 글을 쓰고 발표하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응노 화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좋은 토론이 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만 이하 소소한 질문과 의견을 덧붙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발표자께서는 이응노 화백의 일본 유학 시절에 관하여 그가 개인적으로 사사했던 마츠바야시 케이게츠 주변의 문헌을 통해 당시 주변 사정을 좀 더 밝히고자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응노 화백이 새로운 그림을 가져가면 마츠바야시가 이를 좋은 점이라고 칭찬하셨다고 하셨는데 아까 발표에서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와타모노라는 게 매번 이응노가 자기 혁신을 통해서 아까 김영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뻔하고 반복적인 자기 복제 작품이 아니라 매번 아따라시모노 새로운 그림을 가져갔고 그 점을 높이 사셨다. 예, 그렇게 답변이 되어버렸는데요. 이따가 좀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발표자께서는 이응노가 미술학교가 아닌 개인 사설 화숙을 중심으로 수학했던 이유에 대하여 경제적인 원인도 있었겠지만 다른 유학생들과 달리 이응노는 이미 조선에서 기초를 배웠고 기술적 단련이 되어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보다 자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을 선택한 것 같다고 추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추정하신 기준은 향후 미술학교와 개인 화숙 각각에 소속되어 있던 당시 조선인 유학생들의 차이점을 살필 때 유효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응노가 도일하여 가와바타 화학교 또 홍고 회화연구소 그리고 이후에 마츠바야시 화숙에 주로 출입하게 된 데에는 아무래도 그 말씀하신 기준 외에도 그의 학력 문제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930년대 당시 미술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은 곳들은 적어도 소학교,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요구했고, 도쿄미술학교나 제국미술학교 같은 큰 학교는 중학교 이상의 지원자만 지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응노의 경우도 그런 학력의 문제로 인해서 차선책으로 가하바타 학교 같은 학원이나 개인 화숙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1945년 종전 이후 한일 협정이 맺어지는 1965년까지 20년간은 한일 간 공식적인 미술 교류가 없었던 셈이니 이 시기 교류에 대한 연구도 많지 않습니다. 물론 조양규나 이우환 등 그 시기에도 한일 미술 교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공식적으로는 단절되어 있던 시간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발표자께서 파리라는 제3의 장소로 눈을 돌려서 외국에서 이루어진 한일 미술 교류를 바라보려고 했던 시도가 획기적으로도 느껴집니다. 다만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 있었던 한일 양국 화가들의 교류의 흔적을 찾으시려고 부단히 애를 쓰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이제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그래서 교류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쓰신 게 아닐까 짐작이 됩니다. 저 또한 그 이응노의 파리 체제 기간이 후지타 스구하루하고 그 겹치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그 파리에 있던 동양인 화가로서 후지타와 이응노의 그 어떤 교류가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 동양미술학교 설립 때에 후지타가 후원자 중에 한 명이었던 기록 외에 다른 교류의 흔적은 역시 아직 발견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클로틸드 룰리에 선생님의 발표로 인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힌트를 얻었는데요. 그 후지타 스구하루에 대한 정보가 있을까 기대했지만 그건 없었지만 그 1969년에 파리시가 예술가에게 제공한 주택에 이응노가 살고 있었고, 그 멀지 않은 곳에 히라카와 이사무라는 사람의 이름이 아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시야에 넣어서 단서로서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1960년대 중반에 파리 동양미술학교의 일시적인 강습 장소로 활용된 곳이 프랑스 일본 협회, 프랑스 한국 협회가 아니라 프랑스 일본 협회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도 뭐 중간에 일본인 어떤 매개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능성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향후 두 분이 교류를 하셔서 연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질의입니다. 그 발표자께서는 그 마지막에 결론에서 파리에서의 일본인들과의 교류가 이후 이응노의 일본 활동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라고 그 결론을 맺고 계신데요. 그 관련하여 일본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적게나마 선행 연구가 존재합니다. 만약 한국 측 연구도 포함한다면 이응노 화백과 일본의 관련성이라는 그 이 테마의 연구 지형도는 현재 어떻게 될까요? 그걸 묻는 이유는 그 선행 연구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속에서 발표자의 조사 연구가 기존 선행 연구들과 어떻게 호응하고 또 혹은 그것을 보충하는지, 그래서 시대별 일본과의 관련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래서 그 전체적인 양상을 보면 오늘 해주신 귀한 조사 연구가 그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 보다 두드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지영 선생님, 클로tilde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새로이 질문을 추가하시다니 반칙 아닌가요? 네, 그렇지만 서로의 발표가 서로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츠오카 선생님은 가능하신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자료 찾기에 농락되고 영구적으로 탈진해버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새로운 그림 점점을 아까 선생님은 이미 설명해 주셨는데 또 구체적으로 대답을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동양화, 남화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오늘의 다른 발표자 선생님들이 또 잘 아실 건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일본 가원점에서 장려상을 받은 환량은 집 근처에 있는 아라카와 아까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그 지도 그쪽에 있는 아라카와를 그렸다는 것이라고 이은여가 쓴 동양화의 감상과 기법이라는 교과서에서 썼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아라카와는 상수화의 주제가 될 수 없는 곤잔지대의 강입니다만 이은여는 이거를 낭만으로서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잣집이 자손들이 많은 그 당시에 일본 미래 유학생의 모던한 동학교 생활과 달리 노동자이기도 했던 이은여가 그 남파를 어떻게 현대화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남파를 아라카와를 그리면서 실현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슴이었던 마츠바야시 게이게즈는 일본 최후의 문민화가라고도 불렸던 사람이지만 사생화를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은여의 새로운 도전을 벼가 됐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은여는 학력 제한이 있어서 가족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츠바야시도 소학교 졸업이고 동양화가는 서양화가와 달리 그 당시까지는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고 그 동양화가로서 길 열리는 필요 요건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교육을 받은 서양화가들이 김광기도 그렇지만 파리로 가서 본고장의 대샘, 소면역을 보고 중교를 받고 파리의 화산들도 대생력이 없는 화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은여의 경우에는 그거랑 반대로 일본에서도 파리에서도 동양 사람으로서 동양화의 묘사력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독자적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지만 후지타와의 접점에 대해서는 제가 영부족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못 찾았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시는 대로 조국과 단절된 화가라는 공통점이 분명히 없습니다. 하지만 후지타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의 일제를 적극적으로 가담돼서 전쟁 후에 미국 GHQ 점령하에 그 비판을 받고 일본을 떠나게 됐어요. 프랑스에서도 같은 비난을 받고 45년 이후는 잠잠히 지내고 있었고 이은여는 덤벨링 사건으로 아까 김경호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이유로 조국을 떠나기 때문에 그 반대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합쳐서 앞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신에 대해서는 빠져 있었습니다. 60년대에 두 번 더블
더불어서 파리의 고성을 수리하는 목수, 석공의 일을 하면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만 전쟁 연구와 저의 발표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로 이걸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건데 제가 못했습니다. 발표에서는 크게 생략해 버렸지만 이은노와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은노 연구소 미술관에서 간행된 논칙을 비롯해서 조선미술정담회 50년대 안폴멜 필복에 대한 아까 발표자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품 분석 등 여러 논문 안에서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고려에 대해서는 이나바 마이 선생님의 쓰신 논문이나 자료 속에처럼 80년대에 일본에서 전개된 하리우이 치료들의 한국 민주화 지원 운동에 대한 성과가 중심입니다. 저의 자료 속에는 아직 이까지는 보여드릴 수 없었는데 이은노의 화가만이 아닌 노동자로서의 시점, 생활, 그 당시 보고 있었던 그 실제로 풍경, 교류한 일본 사람들의 한 명 한 명을 보는 것이 작품 연구의 근거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연구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그리고 프랑스 브릴 미술협회의 히라야마 이사무는 저도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히라야마 이사무는 레지온 도누르 상을 받았다는 기록이 제가 봤는데 그리고 또 이은노와 정말로 그 교류가 있었던 일본 사람이라면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교류의 흔적을 과연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가 사실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는지 아니면 사실 우리가 보는 이응노의 자료는 주로 이응노가 써서 보낸 글 같은 데서 보는 것인데 그 현지에서 일본인과의 교류를 한국 사람들에게 굳이 말할 그런 주제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언급을 안 했을 뿐일 테지 교류가 당연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찾기 어렵다면 마초코 선생님처럼 일본의 자료를 통해서도 찾는다든지 또 언어 때문에 어려운 일인데 불어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응노 연구가 여러 가지 언어를 해야 된다는 사실 어려움이 있지만 그만큼 또 찾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초코 선생님의 발표에 대한 질문과 답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두 번째 정하일 선생님께서 이응노를 또 중국 미술가인 우관중과 비교를 해주셔서 이응노에 대한 연구의 지평을 또 열어주신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응노와 우관중의 추상개념 비교에 대해서 정창미 선생님께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창미입니다. 실은 1년 반 전쯤에 여기서 발표자로 제가 이응노와 구원다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프랑스 큐레이터도 오셨고 그런데 다시 지리자로 와서 되게 반갑고 감회가 깊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원래 중국 그 근현대 미술 전공인데 한국 미술사 하시는 분들과 교류를 하다 보니 어쩌다 그 토이야마 타에코 선생님과 이응노 선생님이 하신 그 녹취록을 작성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연도 있고 그리고 실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쩌다 보니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프랑스 가서 그때 이희세 선생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희세 선생님 댁에 가서 또 뵙고 그랬는데 오늘 되게 여러 가지의 이 논문에 저의 이 과거가 드러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회가 굉장히 깊고요. 그리고 저는 늘 제가 요즘은 한중일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실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이제 이응로 화백하고 이응로 선생님하고 일본의 후지타치고 하루하고 제가 실은 중국의 자오키를 같이 지금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침 또 이렇게 이런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 지리 이전에 아무래도 이응로 선생님이 그 일제강점기에 성장하셨고 일본에서 공부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에 비해서는 일본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되게 그래도 많이 연구가 된 편인데 요즘 중국과 우리나라가 관계도 별로 좀 안 좋고 그래서 연구도 많이 안 되어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그 조선까지는 늘 언제나 중국하고의 관계가 더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응로 선생님이 아무래도 이 한국화를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도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연구가 정말 포괄적으로 됐으면 앞으로도 좋겠다는 생각에 하면서 조금 앞에 서두가 길어졌는데 질의하겠습니다. 네. 한국화 소재를 기반으로 추상미를 전개한 이응로와 개혁 개방 이후 중국 현대 추상미술의 중요한 기틀을 마련한 우관중의 추상 개념을 비교한 정하윤 선생님의 흥미로운 논고 잘 읽었습니다. 정하윤 선생님이 논하신 바와 같이 20세기 이후 한국에서는 일본과의 영향이 컸기에 아직도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응로와 우관중의 추상 개념을 비교한 정하윤 선생님의 논고는 한국 미술 연구를 전방위적으로 확장해 보다 다양하고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연구 사료가 될 것으로 여겨지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하윤 선생님께서도 논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응로와 우관중이 추상에 대해 언급하고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한 시기는 1950년대와 1980년대로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1950년대 한국 미술계가 해방 이후 한국적인 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응로의 작업 또한 추상과 전통 수묵화를 연결하는 화단의 흐름 안에서 형성되었다고 하셨고 1980년대 중국 또한 이와 유사한 주장이 펼쳐지는 가운데 우관중이 추상에 대한 논의와 작품을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작가가 처음 추상을 접한 시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응로는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수학했지만 그 시기 직접 추상미술을 접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관중은 이미 1930년대 항저우 예술전문학교에서 초기 프랑스에서 수학하고 직접 추상미술을 접한 후에 중국에서 추상미술을 전개한 그의 스승이었던 린스먼미엔이나 팡깡민 등과 같은 이런 중국 추상미술의 선구자들에게 직접 사사했습니다. 이른 시기부터 추상미술을 전개했죠. 그래서 이후 그는 우관중은 1946년 국공 내전의 혼란기에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서 유럽에서 직접 추상미술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응로의 경우에는 알려진 바와 같이 이미 한국 내에서 화가로서의 입지를 다진 후에 1958년 도블에서 유럽 현지인들에게 한국화를 선보이면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작품 세계에 추상을 도입 전개했습니다. 이러한 추상을 받아들인 배경의 차이는 두 작가가 추상미술을 전개함에 있어 나타나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정하윤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 것이 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응로의 작업을 보면 주로 종이와 먹 등 전통 한국화 소재를 사용했고 문자 추상 등에서 한글을 사용하는 등 작품에 적극적으로 한국 문화를 담아냈습니다. 또한 냉전 시기 분단 국가가 되어버린 한국에서 동백림 사건 등의 고초를 겪으며 이 사회의 문제를 작품에 표출해냈습니다. 반면 우관중은 1946년 중국이 국공 내전으로 혼란을 거듭했던 시기에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이 된 이후에 1950년 사회주의 국가로 바뀐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전개한 작품을 보면 전통 중국화 소재인 종이와 먹도 있기는 하지만 이응로와 달리 유화 작업이 다수를 이룹니다. 정하윤 선생님께서 결론에서 이응로가 반추상 개념을 사용하여 하면서 문인화를 언급했지만 우관중은 추상 자체를 변호하는데 더 큰 무게를 두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관중의 풍경화를 살펴보면 마치 청말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그 사왕파의 웅장한 중국의 전통 산수화의 면모를 느끼게 합니다.
이미 1938년부터 오관중은 자신의 필명에 문인들의 덕목이라 할 수 있는 차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인에도 말년에도 계속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런 서양의 기법적 양식을 가져와서 중국의 문인화적 면모와 융합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정하연 선생님은 또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응노와 오관중이 추상을 접한 경위가 차이가 있는 점, 그리고 전통적인 그 자기의 미술을 또 추상과 결합한 방식의 차이가 있는 점 두 가지를 크게 짚어주시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정하연 선생님 발표에서도 공통점과 차이점을 또 나누어서 설명해 주셨지만 이런 점들이 또 보충이 된다면 좀 더 풍부하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감사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 작가가 처음 추상을 접한 시점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은호가 일본에 머물 시기에 일본 미술계에는 추상미술이 들어와 있었고 김환기나 요영국과 같은 우리 미술가들은 추상을 탐구했지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응노가 추상미술을 직접 언급하거나 실험했다는 기록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에 하나 이응노가 접했다고 할지라도 크게 흥미를 두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창민 선생님께서는 오관중은 이와는 달리 린펑민이나 황건민을 사사하며 이른 시기부터 추상미술을 접했다고 보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때는 완전한 추상이라기보다는 추상의 방향성을 가진 작품들이 주를 이루었다고 보입니다. 혹시 만약에 여러 연구자들이 조금 생각하는 것처럼 오따위라는 사람이 상하이에서 추상미술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간접적으로 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오따위의 작품은 사실 어떤 다른 작가들이 인터뷰할 때 내가 어렸을 때 뭐 오따위 집에서 추상미술을 봤다라는 얘기만 있을 뿐 현존하는 작품이 있거나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실 100%를 확신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오관중이 유의미하게 추상미술을 접한 것은 1946년에 프랑스로 떠나면서 앵크로메가 같은 파리 현지의 전후추상을 본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빠르게는 이응노는 서른 무렵이었던 1930년대 일본에서 오관중은 학생이었던 1930년대 상하이에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자면 이응노는 전후 한국에서 오관중은 전후 프랑스에서 추상미술을 접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것처럼 두 작가가 추상을 접한 시점이나 배경이 다르고 추상을 접했던 나이대나 화가로서의 입지 또한 달랐는데 사실 저는 이로 인한 차이점보다는 두 작가 모두 프랑스의 현지 추상을 접했기 때문에 더욱더 자유로운 조형적 실험을 감행했다는 공통점이 더 두드러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작품을 보시면서 차이점을 발견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나눠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오관중이 서양의 기법적 양식을 가져와서 중국의 문인화적인 면모와 융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 또한 동의하는 바입니다. 외래의 새로운 개념, 특히 오랫동안 금기되었던 양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라도 전통에 기대는 것이 필요했을 테고 자신에게 더 익숙한 것을 빌어서 새로운 것을 흡수하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발표에서 오관중이 추상 자체의 개념을 변호하려 했다고 언급한 것은 이응노와의 차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강조한 것이지 오관중이 그것만 했다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두 작가 모두 서양의 추상화를 자신들과 그들이 속한 사회에 익숙한 방법을 통해 받아들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같은 추상이지만 사실 추상을 발현하게 된 시기가 차이가 있는 것은 사회적 배경의 차이, 그리고 작가가 추상을 어떻게 필요로 해서 자신의 작품으로 만들고자 했는가의 차이가 상당히 중요한 차이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 더 궁금한 점은 이따가 혹시 시간이 되면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발표는 최성원 선생님께서
패턴과 컴포지션으로서 이응노의 추상, 내면화된 서화 전통과 현대적 추상의 논리를 발표해 주셨는데, 들으셨다시피 이응노가 추상을 해가는 것은 시기에 따라서 또 이응노의 논리와 작품을 통해서 굉장히 구축적으로 쌓는 방식으로 발표를 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이응노의 오랜 연구자이신 김학량 선생님께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의문을 읽겠습니다. 최정호 선생님 논문은 이응노 추상의 조형 논리를 패턴과 컴포지션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구조화하면서 이른바 문자 추상, 이응노 스스로 표현하기로는 서예적 추상, 이 가지고 있는 형식적 측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응노 회화가 단순히 문자 해체에 그치지 않고 반복 배열을 통해 화면 전체의 조형 질서를 구축했다는 관점은 문자 추상에 대한 보편적 이해를 좀 더 정교한 해석 추이로 끌어올리는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두 개념은 이미 20세기 전반에 서구 추상미술의 보편 언어로 정착한 것이기도 해서 그것이 이응노 창작 체계를 해명하는 데 얼마나 충분한 틀인가 의문이 생깁니다. 예컨대 컴포지션은 몬드리안 카딘스키뿐 아니라 당시 한국 제야 작가들도 익숙했던 용어이고, 패턴 역시 바우하우스나 구성주의 정통에서 조형 실험의 기본 단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념들을 이응노는 어떻게 자기화하고 특수화했는지, 또 그것이 단순한 형식 분석을 넘어서 어떤 사유의 질적 전환과 맞닿을 수 있는지 선생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이응노 좌표를 저울질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1950년대 초중반부터 미술계의 추상담론이 일기 시작해서 식민지 후 세대가 등장하면서 한국미술 세계화 국제화 전략으로서 추상은 거의 절대적인 위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문맥에 부응하여 이응노는 사회를 통해서 추상을 실험하면서 자신의 길을 개척해 갑니다. 그것을 역사적 성과로 인정하는 문제와는 별도로 1950, 60년대 미술계에 묻고 싶은 점은 과연 추상이 식민지 근대의 한계를 나름대로 극복하면서 탈식민적 근대를 더듬어 가는 데에 의미 있는 전략이었을까, 유효한 전략이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 선생님께서는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큰 질문을 해주셨는데 최정호 선생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목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의미에서 큰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또 이렇게 쓰느라고 쫓겨서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첫 번째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칸디스키 일단 그 패턴과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여기서 패턴과 컴포지션은 그 개념적으로는 차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구현이 되는 방식은 조금 차이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일단 뭐 예로 들어주신 이제 모드리안이나 칸디스키 같은 경우의 방식의 어떤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조형 자체의 원리, 순수한 조형의 원리, 어떤 내적 필요성을 갖게 하는 것으로서의 원리였다고 한다면, 이응노는 뭐 김병기가 이응노의 오리지널리티를 얘기하면서 동양화의 기법을 얘기하고, 이경성이 서예와 회화가 하나로 승화된, 아까도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뭔가 시작점이 어떤 외부의 창조 대상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동양화, 그 서예에 많은 상당 부분 기대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좀 시작 부분이 다른 지점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방식에 있어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칸디스키나 몬드리안 내지는 뭐 바우하우스 이렇게 구성주 얘기해 주신 부분들에서 약간 전체에 대한 구상이 먼저 있고, 거기서의 어떤 부분을
기획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육로는 오히려 부분의 어떤 집합으로서의 전체를 진짜 구축해 나가는,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조금 방향이 좀 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패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바우하우스식에 보여주는 어떤 모듈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보여줬던 거하고 또 다르게 어떤 단순한 합으로서의 어떤 패턴이 모듈화된 패턴으로서의 어떤 집합으로 컴포지션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직적인 구성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점이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그것이 내는 그 효과에 있어서도 여타의 서구의 그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화면의 분할이라든지 아니면 뭐 칸디스키 같은 경우에 화면 내에서의 어떤 긴장과 조화 뭐 이런 문제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기하학적인 형태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부분적인 어떤 요소들이 있는 한에서의 어떤 전체학이 되는 구성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이응노는 계속 얘기가 된 대로 어떤 기호로서의 측면이 굉장히 강했던 것, 그건 시작점이 서예라고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히려 이 목적에 있어서 칸디스키나 몬디안이 오히려 어떤 정신성에 대한 지향, 그것들을 목적으로 가지고서 이 컴포지션을 만들고 어떤 조형을 가지고 했다면, 저는 이응노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그냥 본 바로는 오히려 순수한 조형의 문제가 되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추상으로서의 시작이 작가 스스로 밝힌 대로 사이적인 것과 관련이 될지는 몰라도 오히려 저는 문자 추상에 이르면 사이적인 것과는 반대의 방향이 되어버렸다, 멀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오히려 동서양의 어떤 관계가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역전이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형태와 의미의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그 두 번째 질문해 주신 그 사유의 질적 전환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좀 그런 지점들, 그러니까 저는 이응노가 오히려 조형이 의미를 구축하는 어떤 미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정신성은 오히려 차후의 어떤 사후적인 문제가 되는 작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 분상 작업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대단한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는 방식은 문자 추상에서 보여줬던 이 패턴이나 컴포지션과 으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들이 많은 것, 이렇게 보면 이제 이응노에게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그냥 제 판단입니다. 답이 충분히 된 점이고, 두 번째로는 그 식민지하고 탈식민적 근대 말씀해 주신 부분은 어떤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가 문화와 미술과 어떻게 대응되는가 하는 근본적인 좀 질문을 저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일제강점기에서 해방 이후의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이걸 그냥 식민 상황과 탈식민적 상황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굉장히 근본적인 것에 대한 저도 아직 해답을 못 찾고 있는 것 하나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지점에서 식민지적인 조건과 식민성이라고 하는 것 간의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식민성, 그리고 50, 60년대 탈식민성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정치적인 조건이나 상황을 떠나서 어떻게 구성이 가능한 개념인지에 대한 약간 좀 여전히 조금 질문들이 좀 있는 거 하나고요. 그리고 이응노의 경우로 돌아가 보면 그 식민지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응노에게 정말 얼마만큼 문제가 되었는가 하는 좀 질문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업들을 봤을 때
일제강점기의 한 작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뭐 일본적인 어떤 것을 보여준다거나 이후라고 해서 그 해방 공간에서 아니면 50년대에서 벌어졌던 어떤 민족 일제 잔재 청산 같은 거, 이를테면 채색 사용의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들에 그다지 영향을 받은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있어서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응노의 개인의 어떤 작업 이력이나 이걸 볼 때는 식민지와 탈식민적인 문제가 어떤 외적인 조건일 수 있어도 그게 얼마나 작가의 개인에게 중요한 문제였을까 하는 조금 질문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추상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식민지에서 탈식민, 적어도 탈일본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제가 아니었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외부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 내지는 서구의 것이 와도 일본을 거쳐서 매개로 했던 거하고 다르게 직접 유럽과 서구를 바라보게 됐고 그래서 이들이 다 그렇게 프랑스를 열망하고 동경하고 가려고 했던 것이고 근데 이거는 또 따지고 보면은 또 다른 식민의 상태, 또 다른 식민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예, 그거는 다음 문제로 저도 답을 뭐라고 못 드리겠고 그리고 다시 이 문제를 이응노의 이걸 가지고 왔을 때 이응노가 66년에 그 파리 화단과 우리라고 하는 글에서 오늘에 있어 그림은 이곳에서나 한국에서나 아무 데서고 현대 그림이 존재하고 제작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추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지역적인 미술, 그러니까 어떤 로컬리티에 얽매여 있는 미술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라고 조금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 문장이 사실 국제적이란 자기의 나라의 것을 들고 나가기 마련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응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랑스로 나간 여러 화가들 중에서 유학간 화가들 중에 거의 유일한 동양 화가였고 그리고 60년대, 70년대 동양 화단을 봤을 때 그런 점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존재였고 그래서 밖에 나가는 게 현대화되는 게 국제화되는 게 그것들을 모방하고 수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 거를 들고 나가서 그 중에서 발견하고 거기서 창안한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하는 것이 국제적이고 현대적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또 다른 방식의 어떤 민족주의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었고 거기서 추상이 된 게 굉장히 중요한 기제였고 그 추상에서의 어떤 근간을 그래서 서예에서 찾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이 우리도 우리의 것을 가지고 나와야만이 서로 주고받는 오늘의 현대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이제는 뭔가 바깥 것을 모방하고 바깥에서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동서가 말 그대로 이렇게 교류하는 그러니까 뭔가 지역적인 교류, 어떤 문화들 간의 교류 그리고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진짜 현대 동시대적인 의미에서의 현대가 그런 어떤 지역 간의 교류로서 확보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걸 봐서 이 모든 측면들이 사실은 추상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측면들이 있었다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응노 개인에게는 탈식민적 내지는 현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구현하는 데 분명히 추상이 중요한 수단이 되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열변을 토해 주셨는데 그 질문과 답변 중에서 추상이라는 단어가 지금 오늘 여러 발표자들 중에서도 중요한 단어이긴 하지만 똑같은 의미가 아니라 각각 작가나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서 얼마나 내포가 다를 수 있는가 이응노에게서 추상이 서구에서의 추상하고 똑같지 않고 그것을 지향하는 바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탈식민 또 현대 이런 것들은 또 굉장히 또 다른 큰 주제인데 이응노를 통해서도 한 작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질의와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 클로딜트 룰리에 선생님께서 프랑스 기록을 통해 살펴본 이응노 선생님의 삶을 발표해 주셨는데 너무나 집요하게 여러 가지
자료를 찾으셔서 이응노의 입국 기록이라든지 또 전시에 관한 기록, 그래서 우리가 어느 만큼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 이응노의 프랑스에서의 삶을 이렇게 막연하게 알았던 게 굉장히 구체적인 장소, 어떤 현장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할 수 있게 해주신 발표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클로드레트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제가 약간 듣다 보니 김상호 선생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응노미술관 형팀장 김상호입니다. 우리의 선생님의 연구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연구는 프랑스에 보존된 아카이브를 바탕으로 이응노의 여정을 세밀하게 추적하고 있으며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는 오직 기억에만 의존한 증언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체 있는 자료를 통해 작가의 활동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는 그 이야기에 훨씬 더 생생하고 사실적인 차원을 부여하였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연구가 프랑스에 여전히 보존되어 있는 이응노 관련 자료들을 탐색하고 정리하려는 한국 내 후속 연구의 소중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은 그래서 폼피드 센터의 칸딘스키 도서관에 보존된 이응노 관련 아카이브, 즉 이응노의 개인전을 위한 자크 아센리에를 폴 파케트 갤러리에서 작성한 문서들을 코르기 현대미술센터 세에나스의 아카이브, 그리고 이응노가 파케티에게 보낸 편지들을 멸망하셨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출처를 가진 이방인 화가에 대한 자료가 어떻게 폼피드 센터의 칸딘스키 도서관 컬렉션에 수집되었고 통합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1971년에 세에나스에 이응노가 서류를 제출하셨다고 쓰셨는데 이 서류는 어떤 서류인지, 세에나스에 이 서류를 제출한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1962년 폴 파케티 갤러리에서 열린 이응노 개인전을 위해 자크 레센느가 작성한 글에는 6년 전 이응노는 프랑스로 오기로 결심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진술에 따르면 이응노는 1956년에 이미 프랑스로 오기로 결심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시점에서 라센느와 이응노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문서는 발견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라센은 무엇을 근거로 6년 전이라고 시점을 특정화해서 썼는지 궁금합니다. 전해지는 일화에 따르면 1957년 무렵 이응노가 파리로 유학 가는 한국인 유학생에게 자신의 작품 한 장을 남기며 어떤 갤러리에 보여달라고 부탁했고, 그 유학생이 당시 미술비평가협회 회장이었던 자크 라센느에게 이를 보여주었으며 라센느가 이 작품의 감명을 받아 초청장을 써주었다는 일화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일화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회자되어 왔습니다. 선생님의 연구 과정에서 이응노와 자크 라센느 사이 초기 관계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프랑스 문화부에서 일했던 베르나르 앙토니오즈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도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프랑스에 거주한 한국 작가들에게 큰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드골 정부 시절 앙드레 말로와 같은 장관의 주도로 프랑스 문화부는 단순한 행정기관을 넘어 국가정책의 핵심 축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앙토니오즈 국장이 재직하던 시기 예술가 지원 제도와 정부의 지원 철학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응노와 같은 예술가들이 60, 70년대 프랑스에서 그토록 좋은 환경을 누릴 수 있었던 외국 작가들에게 보다 반대한 예술행정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Je vous remercie vivement de vos très aimables propos. Cette recherche a été pour moi vraiment passionnante et elle n'est pas finie. 우선 이렇게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조사가 지금 시작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Avant-hier, je suis même allée voir à l'Office français des réfugiés le dossier de réfugiés de Hugues Nolly
et j'ai trouvé encore de nouvelles choses. 그리고 제가 얼마나 진심인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엊그제 심지어 프랑스에 있는 파리 난민 심사국에 가서 이응노의 난민 신청 서류까지 확인을 했고요. 이제까지 찾지 못한 또 새로운 자료를 추가적으로 발견했습니다. Je n'ai pas eu le temps d'exposer ici tout ce que j'ai trouvé et il y a encore des archives que je n'ai pas consultées. 그리고 아쉽게도 제가 모든 아카이브를 확인한 건 아니어가지고요. 이번 발표 자료에는 포함하지 못한 많은 자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Donc, question 1. Concernant les sources d'archives conservées à la bibliothèque Kandinsky au centre Pompidou, il y a 2 fonds d'archives intéressants pour cette recherche. 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폼피두 센터 내에 칸딘스키 도서관이 있는데요. 이 도서관에서 이번 연구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자료는 2가지입니다. Les archives du Centre national d'art contemporain, qui a précédé la création du Centre Pompidou, et dont les archives sont naturellement restées au centre. 네, 첫 번째는 국립현대미술센터 CNAC의 아카이브고요. 폼피두 설립 이전에 존재했던 아카이브고 폼피두 센터가 설립되면서 이 아카이브는 자연스럽게 폼피두의 아카이브에 통합되었습니다. Et les archives de la galerie Paul Facchetti, qui ont été collectées par la bibliothèque Kandinsky, car cela entre dans ses activités ordinaires de collecter les archives des galeries d'art. 다른 하나는 폴 파케티 갤러리 아카이브로 칸딘스키 도서관이 각종 화랑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얻게 된 아카이브들입니다. En ce qui concerne le CNAC, il s'agit d'une institution créée par André Malraux en 1967 qui avait notamment pour but d'être un centre de ressources pour la connaissance des artistes contemporains.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국립현대미술센터, 즉 CNAC, CNAC은 1967년에 앙드레 말로가 설립한 기관으로 동시대 예술가들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는 자료센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Les artistes étaient donc invités à remplir un assez long questionnaire sur leur vie et leur activité. 그래서 이 예술가들에게 자신의 삶과 예술 활동에 관한 설문지를 해달라라고 여러 번 요청을 했고요. Li Hugno a même rempli plusieurs de ces questionnaires. 그리고 이응노 선생님께서도 이 설문지를 여러 차례 작성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Question 2.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Concernant la relation avec Jacques Lassaigne, j'ai beaucoup cherché car je voulais également élucider cette question, mais je n'ai hélas rien trouvé. 자크 라세뉴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 많이 조사를 해보았지만 안타깝게도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Peut-être faudrait-il poser la question à Madame Park. 네, 박인자 선생님께 여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Question 3. 세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Concernant la politique de soutien aux artistes mise en œuvre par le ministère des Affaires culturelles d'André Malraux dans les années 60, il faut en effet rappeler la création en 1962 du service de la création artistique à la tête duquel Bernard Anthonioz a été nommé. 1960년대에 안드레 말로 문화부 장관이 이끄는 작가 지원 정책 관련해가지고는 1962년에 설립된 예술 창작국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부서의 책임자로는 베르나르 앙토니오즈가 임명되었고요. 그는 말로의 전 직원이었으며 두 사람은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Anthonioz avait auparavant été le conseiller de Malraux et les 2 hommes se connaissaient bien. 네, 베르나르 앙토니오즈가 전 직원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죠. Ensemble, ils ont réformé la politique de l'État en faveur de la création artistique en encourageant davantage des artistes novateurs et ceux faisant partie du courant de l'abstraction. 이 두 분께서는 함께 정부의 예술 창작 지원 정책을 수립했고 특히 실험적인 예술가들과 추상 미술 작가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Ils ont orienté différemment les achats et commandes d'œuvres d'art de l'État en donnant une plus grande place à ces nouveaux artistes.
정부도 마찬가지로 미술 작품의 구매 그리고 주문 방식을 바꾸어서 신진 작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Ils ont aussi réformé le fonctionnement des manufactures nationales, les Gobelins et Sèvres pour les tapis, tapisseries et les céramiques, en mettant à leur tête des directeurs plus sensibles à l'art de leur temps et en passant des commandes à ces nouveaux artistes. 또한 고블렌과 세브르 같은 국립제조소의 운영 방식도 개혁해서 동시대 예술의 이해가 깊은 인사들을 기관장으로 임명하고 새로운 작가들에게 작품을 의뢰했습니다. Ils ont également apporté des aides concrètes aux artistes, tels que des ateliers d'artistes qu'ils ont fait construire ou fait rénover. 이외에도 예술가들을 위한 작업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했고요. Ils ont également étendu le principe de la sécurité sociale aux artistes pour qu'ils bénéficient d'une pension de retraite en fin de carrière et d'une aide en cas de maladie, par exemple. 그리고 예술가분들도 일반 직장인, 사회인과 마찬가지로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장해서 퇴직연금이나 질병 시의 지원 등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S'agissant des artistes étrangers, il est difficile de dire si à cette époque les encouragements ont été différents par rapport aux autres périodes. 외국인 예술가에 대한 정책에 관련해서는 시대별 비교를 통해 구체적인 차이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Il y a tout de même une tradition d'accueil des artistes étrangers à Paris. 하지만 파리는 전통적으로 외국인 예술가들을 적극적으로 환영해온 도시였습니다. Mais disons qu'à cette période, l'ouverture d'esprit était large et que dans les années 1980, un ministre de la Culture tel que Jack Lang est intervenu pour aider à la naturalisation d'artistes étrangers. 다만 이 시기에는 특히 이 개방적인 분위기가 더 강했으며 1980년대에는 문화부 장관 자크 랑 같은 인물이 외국인 예술가들의 프랑스 국적 취득을 돕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했습니다. Et j'ajoute qu'il a personnellement appuyé la demande de Hugues Voilà. 그리고 자크랑 장관님께서 개인적으로 이응노 작가님, 선생님의 프랑스 국적 취득도 많이 지원해 주신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클로스트 류예 선생님 또 상세한 또 아직도 밝혀주지 못한 자료가 많이 있다고 하시니 더 기대를 앞으로의 연구를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료가 나와서 이응노가 프랑스에서 프랑스 정부의 어떤 지원 그리고 프랑스 화단의 어떤 풍토 속에서 활동할 수 있었는지를 더 잘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 발표는 서영희 선생님께서 이응노 군상 연작에 나타난 존재의 익명성과 타자성에 대해서 해주셨는데, 네, 이 발표에 대해서는 이제 지정 질의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중이나 혹은 여기 이제 발표자나 지휘자 중에서도 또 질의를 해주실 수도 있고, 이제 그 전에 제가 이제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발표하신 중에서 이응노의 군상과 앙리미쇼의 작품 간에 분명히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이제 이응노가 앙리미쇼에 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기록이나 발언 이런 것들은 없는데, 이런 식의 연구는 또 이응노의 프랑스 화단에서의 위치 이런 것들도 또 짚어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앙리미쇼 외에도 혹시 이응노와 연관성을 가질 만한 다른 프랑스 작가들도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는지 그런 것도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쪽으로는 미처 생각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앙리미쇼가 확실히 연관이 있는 거라고 믿어요. 작가가 어떤 예술가든지 내가 이 작가와 저 작가와 연관이 있고 친교가 있었고 소통이 있었다.
그래서 어떤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미술가들은 그런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쇼하고 오함 선생님이 살아서 활동한 시기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미쇼는 폴 파케티 갤러리에 많은 지원을 받았고 1961년경에 고함 선생께서도 그 동일한 갤러리의 전속 작가로 선택이 되어서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화랑이 소장하고 있던 컬렉션을 통해서 이미 알았거나 아니면 어떤 교류가 있었을 터인데 고함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보면은 파리 체류 시기 내내 프랑스 작가들과의 교류가 거의 없으시고 세미니치 뮤지엄 안에서의 파리 동양미술학교와 고함 하숙 이런 데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항상 동양미술, 전통미술을 가르치시지 동시대의 서양 미술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비록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 치더라도 결과물이 굉장히 유사한 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를 사후에 연구자로서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폴 바케티 화랑의 자료나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언어적인 문제나 또 접근성 같은 게 떨어지기 때문에 잘 아직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화랑을 중심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도 어떤 식의 연관성 같은 것도 찾아볼 수 있고 조금 네. 루이에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칸딘스키 비블리오테크에 가면 폴 바케티 여러 가지 갤러리들의 자료가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문 닫고 난 뒤에 갤러리스트들이 자기들의 자료를 칸딘스키 비블리오테크에 넣어서 상태로 조준비로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료들을 리퍼런스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미셸 타피에가 그곳에서 활동을 하면서 세 차례 중요한 앵커공연 전시를 하고 언나고 오토라는 팜플렛도 출간을 하고 이러면서 미쇼를 포트리에나 듀비페 거의 이상으로 부각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몰스도 굉장히 부각을 시켰는데 다른 한 10여 명의 다른 프랑스 작가들은 그렇게까지 부각이 안 되어 있었었는데 타피에가 굉장히 그거를 많이 부각을 시키면서 앙리 미쇼가 현대 미술의 어떤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아망리에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실로 봤을 때 도착하자마자 60년대 파리에 주변에 어떤 작가들이 있고 뭘 있고 그걸 노골화시켜서 연구를 하지 않았다 하시더라도 고함 선생님이 알고는 있었고 작품의 성향을 파악하고는 있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네, 이제 나중에 발표될 서현 선생님의 논문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또 후속 연구자들도 이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고함 선생님의 작품 세계를 또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점이 되리라고 생각이 제가 듭니다. 한마디 드리면은 사실 우리가 고함 이용도 선생님 연구 굉장히 많이 축적되고 있고 또 김학량 선생님의 논문이 너무 감탄을 하면서 엄청난 분량이었거든요. 그거 봤었어요. 보고서 탐복을 하면서 미술사는 함부로 접근할 것이 아니다 이러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그쪽으로 감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대단한 분량의 업적이기 때문에 다만 어떤 사유의 경향이 에마뉴엘 레비나스의 화사 철학하고 너무나 잘 맞기 때문에 제가 임의 자의적으로 연결을 시켰어요.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는 나중에 결과를 좀 김학량 선생님 분야가 좀 달라도 한번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분이라 오늘 이렇게 성함을 보고서 너무 반갑고 만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네, 이 드디어 발표자와 질의자 사이에 이렇게 통했는데 자, 일단 질의하고 시간이 아주 조금 남았는데
청중석에서 여기 발표자들 사이에 혹시 질의를 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발표자와 지지자 중에서도 혹시 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조금 더 질문하거나 아니면 다 못한 말씀이 있으셔서 한 말씀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 한두 분께만 기회를 소장님께서 질의하시겠어요? 네, 그럼 소장님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발표하시는데 용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려고요.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서 교수님. 타슈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유럽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 보통 그 용어를 좀 많이 쓰시거든요. 그러는데 그 용어가 발목이라는 개념하고 어떻게 구별이 돼야 될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달라요. 다슈는 흔적, 얼룩이에요. 그러니까 얼룩은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실수하거나 조금 왜 더러운 이렇게 뭐가 원치 않는 게 묻은 이런 걸로 더러움이에요. 그렇죠? 더러움. 네네네네. 그 개념으로 봐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초현실주의와 연관이 되어 있는 개념이고요. 네. 전후에 네. 제스튜얼 페인팅이라는 개념하고 파시즘의 개념으로 많은 작가들이 그 우산 아래서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아까 작품 설명하시는데 앵콜의 작품 말씀하시면서 타슈를 말씀을 하셔서 그 개념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지저분한 더러운 이런 걸로 오염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옷에 이렇게 잘못해서 묻었을 때 그런 개념으로 느껴지는데 작품에서 그렇게 의도하면서 그 용어를 사용을 하는 건지.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네. 스카톨로지라고 분변학 똥입니다. 똥의 얼룩 굉장히 역겹고 혐오스럽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런 스카톨로지라고 해서 분변까지도 타슈의 영역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비시에라는 작가가 있잖아요. 네, 아주 네. 네, 비시에라는 작가도 이용노 선생님하고 조금 예. 연결을 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견해를 한번 해주세요. 비시에르는 사실 작품으로는 연결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요? 네, 비시에르는 오히려 전후 서정 추상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고요. 사실 이용노 작가의 작품은 좀 독자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막 이렇게 프랑스의 전후 엔프로맨이나 파시즘이나 이런 거 막 섞어서 설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그야말로 좀 특이한 사람, 외국인인데 작품이 좋은데 특이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작가고요. 또 애석한 거는 전후에 많은 프랑스 작가들 중에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철학자들이 이론을 만들어주고 크리틱을 해주고 글을 많이 써줬어요. 근데 이용노 선생님한테는 그런 철학자들이 붙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불어를 못했죠. 불어가 소통이 안 되니까 선생님께서 또 그냥 작업을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셔서 프랑스 철학자들이 말빨이 눈에 센데 그 사람들하고 막 소통하고 대화하고 디알로그를 하지 않으셨었어요. 그게 애석하죠. 근데 이제 박인경 여사님은 행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뭔가 처리해야 할 일은 잘하셨는데 철학자들하고 디알로그에서 뭔가 이론을 그들로부터 인출해내는 능력까지는 안 되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프랑스 작가님 발표자님한테 네. 여기 기록을 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기록이 보면 똑같은 프랑스에 처음 간 날
그게 한 군데는 그 58년이라고 나와 있고 한 군데는 59년이라고 나와 있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날짜는 똑같은데 이게 단순 오기인지 아니면 페이지가요. 42쪽 우야고요. 42쪽 우야고 41쪽 챕터 세 번째 챕터인가요? 그 마지막 챕터에 59년 12월 28일 희용길에 도착. 네네. Alors, il y a effectivement les deux dates dans différents documents. 사실은 서류마다 이 프랑스에 처음 도착하신 날짜가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Je ne pense 다르게 pas. 적혀 있어요. 화가분이 말씀하실 그 서류 낸 거하고 그 국가 서류하고 다르게 적혀 있는 거예요. Donc il y a une différence entre ce qui lit, ce que Guillaume dit et ce que l'administration française dit. Non, ça dépend des documents. Mais je pense que c'est parce que ils sont effectivement arrivés en France en décembre 1958, mais ils sont restés juste quelques jours et ils sont partis en Allemagne pour 1 an. Et ils sont revenus en France 1 an plus tard, en décembre 1959. Donc les deux dates sont exactes en fait. Ils sont arrivés en France en décembre 58, mais au bout de 3 jours, ils sont repartis et ils sont vraiment arrivés définitivement en décembre 1959. 이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두 날짜가 모두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처음 프랑스에 발을 디디신 거는 1958년 12월 28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제 3일만 프랑스에 거주를 하시고 바로 독일로 넘어가셔서 독일에서 정확히 1년을 체류를 하시다가 그 다음 해인 1959년 12월에 다시 이제 확정적으로 프랑스에 오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서류마다 입국일이 조금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버전마다 또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 인용을 할 때 이게 나중에 인용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이용노 선생님이 처음 도착한 날짜를 인용을 하게 될 때 프랑스 내무국의 이민국의 기록으로 하는 게 더 확실한 거죠. Ça dépend ce qu'on veut expliquer en fait. La date vraiment la date de l'installation à Paris, c'est décembre 1959, mais la date où il a posé le pied à Paris, c'est décembre 58. 어떤 걸 설명하고자 하시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이제 실제로 이응노의 프랑스 체류가 시작된 거는 1959년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처음 이제 발을 디딘 그 해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58년이 맞습니다. 근데 어차피 1년 차이가 나는데 날짜가 똑같으냐고요. 그래서 12월 28일. Oui, 25 ou 28, ça dépend des documents. Parfois c'est 25 décembre, parfois c'est 28 décembre. Ça dépend des documents. 그 심지어 날짜도 이제 어떤 서류에는 28일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 또 25일이라고 기재가 된 서류가 있어가지고요.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청중에서는 다른 질문은 없으시면 Pour compléter quand même, je pense que l'IUMNO met décembre 1958 dans les formulaires pour montrer qu'il est en France depuis longtemps.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이응노 작가 본인께서는 프랑스에 더 오래 있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1958년을 이제 프랑스에 처음 도착한 해로 많이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전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Il est malin. 네, 잘 다 이해하셨죠? 58년과 59년의 차이 인용할 때 정확하게 선생님께서 자료를 주셨으니 그걸 바탕으로 처음에 발을 디뎠고 이응노는 심리적으로 58년부터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프랑스 정부가 체류를 허가한 것은 59년부터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발표와 또 굉장히 재미있는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는데 끝까지 앉아 계신 청중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 이응노 연구소 학술 심포지움 횡단하는 미술 아시아와 유럽의 이응노 심포지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